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의 안 청장님의 오른귀, 그리고 민 위원장님의 왼 귓볼. 네. 개그맨 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집행위원장 민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짧으셔, 소개가 항상. 자, 그리고 저희 그 뉴스 하청공장의 핵이죠. 제가요? 아니, 이제 인사하실 분이. 자, 핵. 예,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무더운 여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너무 덥네요, 진짜. 원래 이렇게 더운 여름은 아마 기억에도 아이고, 대구만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핫한 뉴스인데 굉장히 땅속에 묻힌 그런 뉴스가,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절대 묻혀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묻혀질 줄알고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웬만한 분들, 시민분들도 제가 좀 오면서 제 주변 분들한테 뭐 이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놓고 네. 지금 또 그냥 사라져 간다는 것은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어떤 소식인지 우리 청자님께서 좀 그렇죠. 이제 오늘이 그 이명박 씨의 오늘 그 재판에 있어서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이 있었던 날이죠. 네. 구형이 아마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이 얼마였죠? 110억인가? 111억. 110억. 예, 그렇게 추징을 했는데. 1조 2천억이 나와도 이게 시원찮은데. 그렇지, 시원찮은 판에. 예, 이걸로 일단 뭐 그 수사는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네. 우선 이 해놓은 거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역 20년을 이제 구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죠. 네. 근데 박근혜는 30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명박은 뇌물 액수가 제일 큰 범죄인데 뇌물이 액수가 박근혜보다 사실 많죠. 많은데도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변호인단을 잘 꾸려서 그런가요? 일설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는 금액은 적어도 국정농단이 같이 이제 감안돼서 했다. 그리고 또 이명박은 이제 실질적인 고령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지금 80이 다 돼 가잖아요. 이명박이. 네. 그래서 2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면 100살이 돼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다 구형된 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걸 고려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야, 그런 논리라면은 뭐 나이 먹고 범죄 웬만큼 저지르면 다 고령 때문에. 그럼 90 먹은 사람들이면 한 1년만 뭐 그렇죠. 많은 죄를 저질러도 90 먹은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은 좀 많습니다. 지금
구형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외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폄하하는 발언 중에 뭐 냄비 근성이 있다. 뭐 이런 말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참 심히 걱정이 좀 되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빨리 이렇게 끓고 빨리 식는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 그 재판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것이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 안 될 사람들이죠. 그럼요. 이거는 네. 도저히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인데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봐요. 아마 실릴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당연히 어떤 그냥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위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진짜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난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난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난리. 뭐 6.25 때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 국가에 미끼친 영향은 아마 그 이상의 그 상처를 입혔죠. 네. 그 믿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다 배신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챙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체계가 보면 미국이나 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징역 뭐 200년, 징역 500년 그래서 막 죽어서 뼈가루가 으스러질 때까지도 못 나오는 그 형량을 때리는데 저희도 좀 많이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뭐 정경유착 뭐 그건 자기 사전에 없다고 그러고 정말 그 부인하는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이 하나 했는 이 사실들을 자기는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명박 씨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국가를 자기 수익 모델로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가셨어요. 국가를 하나의 자기 사업으로 해서 자기 돈 주머니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썼다는 건데 이거를 자기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이 있으셔서 부인을 하시는 건지 참 지금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다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아마 법정에서 뭐 진짜 억울해서 부인하면은요 판결문에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그렇게 그렇죠. 써요. 괘씸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단하신 거죠. 근데 진짜. 유 원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고령이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교적 사상 때문에 예. 고령이니까가 많이 좀 이제 그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0세에 딱 나오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 100세 때 나오셔도 20년 다 살고 나오셔도 예. 지금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밥 세끼 잘 주지요. 운동시켜 주지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돈 써야 되거든. 예. 근데 뭐 더 찾아서 혹시나 못 찾은 죄가 있는지 더 해봐야죠 저희가. 예. 저희는 그 돈 절대 쓰게 안 만들고 다 국고로 환수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이 구형량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되도록 해야죠. 그 작업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늦추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좀 불을 땡겨서 숨어 있는 그 재산들을 다 좀 환수하는 그날이 빨리 좀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소식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네, 그거 이제 접어두고 이제 오늘 또 저희가 할 일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왜 반가운 목소리가 또 안 들리냐 또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저희 이 모임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삼 박사가 나름대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학술 세미나 때문에 지금 외국에 세미나차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아니라 호주, 미국 아니 이렇게 호주가 아니라 어디더라? 가봉인가? 예, 굉장히 멀리 세미나 때문에 가 계시더라고요. 튀니지인가? 가셔가지고 놀러 간 거 아니지 영삼아? 예. 그래서 오늘 피치 못하게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쓸데없는 농담이었고요. 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자, 금일 방송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8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헤지펀드 엘리엇의 ISD 소송. 이게 투자자 국가 소송에 대해 이제 이런 소송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요걸 좀 확인해야 돼. 사실 저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 용어 정리, 투자자 국가 소송, 일명 그 ISD 소송이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하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국가에서 그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그 투자국이 아닌 제3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ISD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서 간단한 예를 우리나라에 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다른 나라가 어떤 기업이 외국 기업이 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국가가 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네. 손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 국제 상사 분쟁 재판소가 있어요. 그 재판소에다가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 ISD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금융투자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 국가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제 미국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독일에 아니 세계은행 산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상사 분쟁 재판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계은행 산하에 걸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를 멀리 들 게 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엘리엇 헤지펀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엘리엇이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삼성물산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었죠. 아, 그러면 딱 이해가 되네요. 예, 투자를 했었는데 그 삼성물산에 투자를 했는데 국가기관인 우리 그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지금 말씀하신 그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상사분쟁 재판소에다가 지금 소를 제기해 놓은 그런 거를 우리 그야말로 그게 ISD 소송입니다. 그렇군요. IS의 I가 인베스터 투자자. 네. 그다음에 S가 스테이츠 국가. 네. 그다음에 D가 디스퓨트. 예. 해가지고 투자자 국가 소송. 이게 ISD 소송입니다. 예. 그 투자자가 어떤 외국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네. 자기들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손해를 안 보도록 그 좀 객관적인 제3국에서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도 결국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그 투자국의 정부에서 기관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 우리도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합니다. 네. 근데 손해는 사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소송까지 간 건 참 궁금해지네요. 그때 이제 론스타라고 하면 아마 외환은행이 생각하시고 그럼요. 외환은행 샀다가 네. 이제 때 팔았죠. 네. 차익을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강남에 그 파이낸싱 빌딩 그 있잖아요. 네네. 역삼역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파이낸싱 빌딩을 사가지고 또 엄청난 금을 남기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제 과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과세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의 국세청이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 과세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국제상사분쟁 재판소회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재판을 제기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ISD 소송에 이제 우리가 예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거 결론은 어떻게 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세금은 우리나라 과세를 했죠. 아직 그 신급을 달리해서 지금 또 다투어 봐야 되는 그때도 뉴스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정서는 먹튀라는 말을 그때 나왔잖아요. 예. 그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세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세를 했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이게 가세 상황이 아닌데 가세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요 제기한 그 엘리엇이 한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과연 엘리엇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이번 사건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엘리엇은 저희가 이 방송 처음에 네. 사모펀드 네. 이런 거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치펀드인데요. 사모펀드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해치펀드는 돈이 되는 것은 무조건 투자한다고 제가 그때 한번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나는 건 무조건 하는 그런 펀드인데요. 엘리엇은 세계 최대 행동주의 해치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해치펀드. 예. 좀 이따 행동주의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산 규모가 2017년 말 기준으로 390억 달러, 약 42조 원 정도 되는 대형 해치펀드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행동주의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스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 제안해가지고 이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듯이 네. 얘네들도 경영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주 제안해서 이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가 가치를 본인들의 행동에 의해서 주가를 높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래서 그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이후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엇이 유명해진 계기는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이 합병 과정에서 그 주식을 갖고 있었었죠. 잠깐만. 그러면 예. 그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연결이 됐는데. 예. 오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 엘리어트 ISD 소송이 네. 왜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지는 이제 좀 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먼저 좀 말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죄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다가 그렇죠. 2심에서는 또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풀려난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삼성의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재용 씨는 지금 풀려난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국가가 도와주거나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승계 작업을 도와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분은 다시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ISD 소송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하고 두 개를 그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가 사실 방송 초창기 때 이게 개인 사담으로 나눈 건지 저희가 방송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그다음에 에버랜드 그 관련해가지고 이게 바이오로직스 갈 때 그때 방송을 저희가 했었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요 관해서 디테일한 거는 저희 앞전 방송을 좀 찾아서 들으시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삼성의 승계 구도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누가 가지느냐, 예를 들어 이건희가 가지느냐, 그 아들인 이재용 씨가 가지느냐가 이제 승계 여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이재용 씨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는데 네. 삼성물산에는 주식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통해 가지고 맞아. 가져가야 되는데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네. 그런데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일모직의 재산 가치는 별로 안 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 증여 문제라든지 그 자금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돈을 안 주고 이재용 씨의 재산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병한다는 것이 이제 그 기업 가치를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하잖아요. 그런데 제일모직은 평가 가치가 예를 들면 한 0.3 정도 돼 삼성물산은 1이다. 그러면 두 개 합병하면은 이쪽 세 주를 주고 삼성물산을 한 주만 주면 되는 게 그렇죠. 실질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일단 평가를 보는 것인데 거꾸로 한 거죠. 제일모직을 1로 주고 그렇죠. 삼성물산을 0.3으로 줬으니까 이 따지면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객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를 가치를 뻥튀기 하고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는 가치를 줄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세금 없이 또는 자기 재산을 안 쓰고 자기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회장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말씀드릴 때 제일모직이 있는 제일모직 가지고 있는 토지를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에버랜드 주식 토지를 그때 당시 뻥튀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일모직에 있지도 않았던 바이오 부문의 평가도 가짜로 만들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돼가지고 그 바이오로직스도 또 결손이 많이 나는 그런 상장도 할 수 없는데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상장까지 시켜가지고 또 이거를 평가를 또 고평가 시켜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묘한 상황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참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화가가 보통 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삼성그룹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자산 규모가 한 4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재계 순위 1위인데요. 그 중에 삼성전자 자산 규모가 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못하면 삼성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하게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화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하니까 영향력을 강하게끔 만들게 그림을 화가가 열심히 그린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사실 그 사건에 있어서 국민연금도 약간의 그 많은 좀 구설수에 오르고 그게 지금 ISD 소송을 하게 되는 배경이죠. 이게 국민연금이 어쨌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 우리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국민연금 그 운용본부에서 그 당시에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그 주식 평가가 이제 떨어지도록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걸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 합병 비율에 동의를 해줬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엘리엇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지금 ISD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한 거죠. 참, 이게 좀 창피하네요, 많이. 예. 그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물산이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평가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삼성물산은 특이하게도 건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건설 부문들이 예를 들면 준공을 다 하면은 이익이 나는데 그 준공 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평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이익이 날 것도 이월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반대로 없는 것도 이익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0.3 대 1이 돼야 되는 거를 거꾸로 1대 0.3으로 막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그리도록 해준 데가 이제 회계법인들이죠. 평가하는. 근데 그건 판결 났지 않았습니까, 총장님?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엘리엇이 가지고 있을 때 엘리엇이 그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삼성물산이 엘리엇하고 사실은 그때 한번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엘리엇이 그때는 그게 빠져나갔거든요. 그 아마 금액은 얼마였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엘리엇이 그때 삼성 그 물산을 아마 그 통해 가지고 돈을 상당히 아마 보상을 받아서 아마 물러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ISD 소송을 왜 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이 엘리엇 펀드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해가지고 뭐 행동에 나선 뭐 적극적인 사례들이 또 몇 개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엘리엇 펀드가 네. 이거 말고도 예. 2016년 10월에 엘리엇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이라는 회사하고요. 포터 캐피털이 삼성전자 지분을 0.62% 정도 보유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0.62%면 엄청난 양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엘리엇이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이사 1명 뭐 추천하고 거버넌스라고 지배구조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6개월 후에 삼성이 어깁니다, 그거를.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대자동차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안도 엘리엇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 요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아마 그때 여기도 정의선 부회장한테 승계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 제안이 들어오면서 스톱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스톱돼 있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스톱이 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엇이 투자를 했다. 그럼 일단 그 회사는 주가라든가 뭐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장점도 물론 이제 주가에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그럼 주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 장 선생은 매일 그쪽에 신경을 쓰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정장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야 엘리엇이 투자하면 얘네는 이제 목표가 야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 1조 뽑아먹고 나오자. 근데 얘는 의외로 100억도 못 벌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소송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딱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엘리엇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달려들면 사실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앞으로는 좀 그쪽은 좀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가 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다루는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삼성하고 둘이 합의를 끝내 가지고 이미 빠져나간 엘리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빠져나간 엘리엇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ISD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그 삼성 물산을 자기들이 개입했다가 삼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를 하고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왜 다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왜 벌였는지 아니 좀. 싸움 해놓고 주먹질해서 싸움해가지고 서로 합의금 줬는데. 그러니까. 돌아서서 고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시켰거나? 그럼 어떤 놈이 시켰거나? 엘리엇의 엄마라고 하면 어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엄마 아빠라기보다는 내가 의심하는 거는 이 삼성이 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돌아가는 사건들로 보면 삼성이 ISD 소송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의심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 자, 어떤 이익이 있냐. 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 자, 어떤 이익이 있냐. 네. 자, ISD 소송을 해서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을 하도록 도와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 엘리엇이 그때 손해를 봤어.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가 너가 나서서 그렇게 손해를 보도록 했으니까 그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 이 소송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럼 국가가 소송하는데 왜 삼성이 그러면 ISD 소송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내가 의혹을 제기하느냐.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국가가 돈을 안 물러주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삼성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도록 안 했다. 네. 그래야 국가가 이제 ISD 소송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면피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안 했어. 그래서 삼성 자들이 논리가 맞아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가가.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법무부에서 답변서를 ISD 소송을 하면 국가를 상대로 했으니까 우리 법무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그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이해가 되려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대단하신 건데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네요. 그렇죠. 야, 이런. 예,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 걸 의심하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예. 한겨레 신문에는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이 방정식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야, 자기네 기업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거냐 아니면은 삼성이 정당하다고 해줄 거냐에 지금 선택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국가가 그 엘리엇한테 우리 왜 삼성한테 가는 거는 뭐 삼성 이재용이가 감방에 안 가도 가든 안 가든 보다도 우리 국가가 돈을 물려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국가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해야 돼. 그럼 삼성 이재용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충수를 든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군가는. 비상하네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네. 그래서 의혹을 내가 제기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삼성은 국가가 돈을 안 물려주려고 하면 삼성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삼성 논리가 맞아. 그리고 국가는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는 삼성이 승계가 없었는데 우리는 거기 개입한 적이 없어. 정상적으로 일이 이루어진 거야라고 가면 삼성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이게. 근데 아니 청장님 이거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제가 찾아냈다기보다는 예. 이 삼성을 우리가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삼성의 문제는 이런 고차원 방정식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심지어는 이 법무부의 답변을 쓰는 그 법무부의 담당 과장이 쓴 답변서 내용이 법무부에 지금 게시가 돼 있는데 그 내용들 속에 그 답변서를 쓴 과장이 누구냐면은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을 해준 정영식 판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 정영식 판사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그럼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죄가 없다라는 논리,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그 재판 결과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돈을 ISD 소송에서 돈을 안 줘도 된다라는 논리를 그걸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고차원 방정식 속에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아니, 달래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네요. 야, 참, 머리 진짜 비상하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논리를 딱 껴맞춰가지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은 ISD 소송하고 이재용 부회장 무죄와 관련해서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통 그렇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이 대단한 거예요. 이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전략가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진이 돼 가지고 이런 구조를 짜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아무도 모르고 아이고 이게 우리 국가가 돈을 물어주면 안 돼. 이 생각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그것만 생각하죠. 사실은요, 이게 국가가 만약에 이 그 소송을 져서 국가가 돈을 물어준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삼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어준 게 되잖아요. 삼성이 그런 부당한 그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이미 몇 분은 지금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감옥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가 손해 본 거를 물려줬다면 삼성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 돈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을 벌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잘 할 수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김어준 유수공장에서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너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게 국가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소송을 하는 그 배경이 대기업의 승계 문제가 걸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완전 후진국형 지배구조인 거죠. 다른 무슨 국가가 이제 뭐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 투자자의 뭐 이렇게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뭐 그렇다 치는데 아마 이 ISD 소송의 대부분이 그런 이렇게 그 지배구조와 관련돼 가지고 들어오는 소송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후진국형 그 지배구조 문제로 국가가 소송까지 지금 해야 되는. 더군다나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알 정도니까 그런 말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삼성의 경영권을 다 승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와병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구조를 정확히 다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누구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다고 하면 죽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 적당히 갖고 있어야지 돈도. 근데 지금 상당히 그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쓰러져서 지금 자리 보존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한 5년 이상 되잖아요. 5년이요? 네. 5년 됐나요? 상당히 꽤 오래됐을 거예요.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자리 보존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뭐 코마 상태라고 보통 그렇죠.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그 상황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거든요.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저래 자리 보존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저렇게 유지한다는 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일설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으면 죽을 수도 마음대로 없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한간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4년 됐어요? 그렇죠. 4,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니, 저는 한 1년밖에 안 된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분 빵에 가 계실 때고. 아니 청장님 말고요. 빵 얘기만 하면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이 부회장님이 빵에 계실 때가 몇 년이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아니면 참 이런 그 일들이 사실 있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세 많은 분이 죽지도 그렇죠. 못한다. 어디 보면 사실 뭐 아무 저것도 활동도 못하고 그 정신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계 구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특검을 하면서도 왜 그게
계속 그 의심을 하는 것이 그리고 특검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승계 구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전혀 준비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지금 승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특검은 몰고 가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 없는 상태에서 승계 구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그 ISD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쓸 때는 이게 사실 특검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 그를 특검을 할 때 그 특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영식 판사가 판결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 특검은 아직도 자기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원래 그게 법무부에서 하기 전에 특검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도 안 밟고 그리고 지금 특검도 우리가 제기해 놓은 거를 그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했는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저쪽 서초동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삼성 장학생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장학금 받고 다니신 분이 참. 네. 자, 그럼 저 굉장히 좀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냥 사망하셨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계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승계를 못하고 그렇죠. 갑자기 밭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그런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상속세가 이제 계산이 돼야 될 거죠. 그 보통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승계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세금이 엄청나게 나오죠. 삼성전자가 상속이 되면 그 이제 이건희 회장은 지분이 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물산에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직접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세금을 내고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도 대한민국 굉장히 세금 많이 거쳐 버렸네. 그럼 국세청에서 세금 엄청나게 받죠.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다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머님이 살아 계셨고요. 여동생이 둘 있죠. 그렇지.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넷이 나누는 거죠.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뭐 상속 포기도 할 수 있고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뭐 또 유류분 소송도 할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상속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게 세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속세가 있어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고 이걸 사실은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죠. 우리 예리하게 질문하신 건데 이 문제들이 국가로 들어야 될 세금이 이재용 씨 개인한테로 이전되는 세금 없이 이런 과정에 있었다는 보는 게 이게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그 돈들이 전부 다 국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네. 근데 그 상속세 문제가 세금 없이 이재용 씨가 그걸 물려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돌아가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네요. 사실 지배 구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국가로 다 들어가 버리면 지분 자체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한 50%, 60%가 이제 국가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세금이 상당히 세거든요, 상속세가. 상속세가 몇 프로죠? 지금 한 60% 최고 60% 정도 되죠. 40%가 아니라 60%예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조면 6조가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보면 이게 진짜 심각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나면요. 이 3대 세습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북한을 갖다가 뭐 3대 세습을 하는 정권을 3대 세습했다고 우리가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벌들은 3대 4대 세습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돌아가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한 60%를 국가가 회수를 하고 네. 또 그다음 또 그분이 또 물려받아가 뭐 기업을 좀 키웠다 치더라도 또 한 60%를 내고 또 돌아가시고 하면 그렇죠. 어떻게 3대 세습이 가능하겠냐고. 4대 가면 거의 국영기업 되겠네요.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나요 지금? 오히려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만약 이재용 씨로 내려온다고 보면 이 3대 세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커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세금은 그만큼 냈냐고 보면 세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동안 신주, 인수권 사채를 뭐 실권주를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고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또 합병하는 방식을 쓰고 정말로 그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법망을 교묘하게 물론 다 제대로 적용하면은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을 벌려가면서 지금까지는 지금 아직도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분은 쉽게 못 돌아가시고 계신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예를 들어 이제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 중에. 근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대표하는 기업인이라고 하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런 형태와 이런 행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떳떳하고 이게 진짜 정의로운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지. 그래서 우리 외국에는 가면 이 기업가들의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금 같은 것들을 철저히 내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공했는 기업가라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다 제대로 내면 우리 재벌들 저렇게 재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되려 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잘 내는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주로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상속세 얼마나 나가요? 그런다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은 상속세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공제분이 많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 근데 정작 내야 될 분들이 저렇게 세금 없이 내려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 그 우리 사회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뭐 법률가, 뭐 회계 전문가, 또 국가기관의 그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돼가 이 사람들을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은폐해주고 숨겨주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 거고 거기서 정경유착이 된 건데 그 사람 정작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잖아요. 참 이게 좀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데 국민 수준만 이게 선진국의 마인드가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이 스스로가 후진국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아직까지 약간 서두에 언급은 좀 하셨습니다만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연관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민희 위원장님 네. 그리고 우리 안홍구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